언니, 나 돌아왔어. 이 혼인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묘한 혼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도망친 사람이 있었고 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제 행복을 찾아 떠났고 남은 사람은 남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켰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선 것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옛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도 아닌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어느 작은 항구 마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파도가 높고 안개가 짙은 날이면 배들이 길을 잃곤 했던 그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청파진이라 불렀습니다. 바람 냄새와 생선 냄새가 뒤섞이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침을 여는 그 마을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파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은 절벽 끝 등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가리킬 때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절벽 끝 등대 옆에 있는 허름한 집 있잖소. 거기가 강 영감네야. 집은 허름했지만 등대만큼은 언제나 반짝였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도 그 불빛만큼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딱 셋이었습니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다 허리가 굽어버린 등대지기 강영감, 그의 수양딸 이서연, 그리고 영감이 어릴 때부터 곁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온 늙은 머슴 박두칠이었어요. 강영감은 본래 이 마을에서 꽤 알려진 어부였어요. 팔뚝이 소다리만큼 굵고 바다를 읽는 눈이 남달랐어요. 그러나 35에 폭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면서 허리를 다친 뒤로는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관청에서 등대를 맡아보겠냐 물었을 때 영감은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바다에 못 나간다면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영감은 등대지기가 되었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샜어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지요. 이서연은 영감이 12살 때 거두어들인 아이였어요. 폭풍이 휩쓸고 간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영감이 해변을 걷다 바위 틈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어요. 부모는 없었고 아이 혼자였어요. 영감은 그날부터 아이를 키웠더랍니다. 핏줄도 아니요, 법으로 맺은 사이도 아니었지만 영감에게 서연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22살이 되도록 그 작은 집에서 강영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얼굴이 바다처럼 깊고 손이 거칠어졌고 등대 기름을 갈고 폭풍이 오면 직접 배들에게 깃발을 흔드는 일을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약초 다루는 솜씨도 남달랐고 부상 입은 어부들이 해변에 쓰러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상처를 싸매고 약을 다리는 것이 서연이었어요. 마을 의원이 오기 전에 처치를 끝내놓는 경우도 허다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연을 볼 때마다 혀를 쯧쯧 찼어요. 등대지기 수양딸이 무슨 팔자람. 시집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어? 손이 저리 거칠어서야. 양반집 도련님이 거들 떠나보겠어? 참 안 됐지. 얼굴은 고운데 신세가 기구해. 그런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서연은 한 번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컸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서연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등대는 칭찬받기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냥 빛나야 하니까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청파진에는 오래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을 전체의 어업권을 쥐고 있는 최도감이라는 자였어요. 청파진 토박이로 3대째 내려온 부자였는데 겉으로는 마을을 위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어선이 항구에 들어오면 제 마음대로 세금을 매겼고 어부들이 잡아온 생선을 제값도 치르지 않고 가져가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억울한 어부가 관청에 고발하러 가면 최도감이 미리 손을 써놓아 오히려 그 어부가 죄인이 되어 돌아오는 판이었지요. 한 번은 50살 먹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관청 문을 두드렸다가 관청을 모욕한 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곤장을 맞고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다들 이를 악물고 숨을 죽일 뿐이었어요. 서연은 그 꼴을 볼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해 봄 청파진의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한준서라고 했어요. 소문 또한 요란했어요. 부산에서 도박판을 전전하다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더라. 기생집에서 패가망신했다는 말도 있던데 빚쟁이한테 쫓기다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하더구만. 저런 자가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왔을꼬? 한준서는 그런 소문에 아랑곳 없이 항구 한 귀퉁이에 낡은 배 한 척을 빌려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셨고 낮에는 항구 계단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기가 일쑤였어요. 어떤 날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계단에 누워 코를 골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도 끄떡없었지요. 청파진 사람들의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아무도 그를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내야 할 자리에서는 돈을 냈고 말썽을 일으키는 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연만은 그 사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면서도 한 번도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 드러누워 잠이 든 것 같아도 항구에 낯선 배가 들어오면 귀신같이 눈을 뜨고 살핀다는 것.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취한 채로 계단에 기대 앉아 있다가 어린아이가 부두 끝에서 발을 헛디디려는 순간 번개같이 몸을 날려 아이를 낚아채는 것을 서연이 목격했어요. 그러고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비틀비틀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등대지기의 딸로 자란 서연은 그것을 알았어요. 안개 속에서도 등대 불빛만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다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요. 그의 여름이 깊어질 무렵 강 영감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평생 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허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어요. 서연이 다려드린 약을 마시면서도 영감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누가 등대를 지키냐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면 영감은 그제야 약 사발을 받아들었어요. 마을 의원이 다녀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강 영감은 병상에서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가고 나면 내 앞날이 걱정이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 혼자서도 등대는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영감이 힘없이 말하며. 내 앞날 말이야. 나이가 찼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아버지. 서연은 영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허나 영감의 걱정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파진에서 수십 년 전부터 강씨 집안과 인연을 맺어온 윤씨 집안이 있었어요. 대대로 이어온 신뢰가 있었고 두 집안 사이에 오래전부터 약속한 혼사가 있었어요. 강 영감의 조카딸 강수아와 윤씨 집안 큰 아들의 혼인이었지요. 그런데 수아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파도 소리만 들어도 몸을 떨었고 청파진을 벗어나 육지 깊숙이 들어가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언니, 나는 이 마을이 싫어. 바다 냄새도 싫고 파도 소리도 싫고 언젠가 꼭 육지로 갈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달고 살았지요. 그러니 윤 씨 집안 아들과의 혼인도 달가울 리 없었지요. 상대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소문으로는 그저 평범한 청파진 토박이 집안이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혼인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돌아오다 수아 방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수아야.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언니, 들어와. 수아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손에는 구겨진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몰래 편지를 주고받던 육지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상인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했지요. 그 사람 있잖아, 언니.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서울 올라가서 같이 살자고. 서연은 한참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혼인 날짜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니, 나는 못하겠어. 진짜로. 이 마을에서 평생 살다 죽는 건 못해. 수아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해 보였어요. 변덕이나 철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강 영감이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어찌 될까? 평생 맺어온 두 집안의 약속이 깨지면 어찌 될까? 영감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수아의 눈 속에 담긴 그 공포가 서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언니한테만 말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혼인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벽. 수아는 사라졌어요. 방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행복하게 살게. 박두칠 영감이 그 쪽지를 들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강 영감님에게는 어찌 알리고 윤 씨 집안에는 뭐라 한단 말인가? 날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혼인 날짜가 일주일 앞인데 신부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는 날이면 두 집안 망신은 물론이요. 병상의 강 영감이 충격으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강 영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감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새벽에 기척을 느꼈겠지요. 서연아. 한마디만 했어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잠깐 바라보았어요. 평생 바다와 싸워온 그 거칠고 낡은 손을요. 그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어요. 서연아,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것인데 제가 지키겠습니다. 영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무슨 뜻인지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것도 아니요. 고맙다는 것도 아닌. 그냥 딸이 대견하다는 뜻이었지요. 박두칠 영감은 한사코 말렸어요. 아가씨, 그 집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는 말이요?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오. 부산에서 도박판을 전전하다 쫓겨난 자라 하지 않소? 첫날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항구에 드러누워 있는 그자 아니오.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내였어요. 항구 계단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던 한준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번개같이 낚아채던 그 손, 그 눈빛. 가슴이 떨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수아 대신 혼례 가마에 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곱게 쪽을 지고 비단 옷을 입은 서연의 얼굴은 거울 속에서 낯설기만 했습니다. 손이 이토록 거친데 비단 옷이라니. 서연은 어색하게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가마꾼들이 들것을 어깨에 올리고 마당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등대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등대처럼 꺼지지 않겠다. 한씨 집안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낡아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는 금이 가 있었고 마루 끝이 썩어 내려앉아 있었으며 담장에는 이끼가 덕지덕지 끼어 있었고 부엌 아궁이는 재가 가득 쌓여 불 지핀 지 오래되어 보였어요. 이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딱 하나였어요. 막돌이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눈도 어두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오래도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막돌 영감은 서연을 보자마자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굽신거렸어요. 아이고, 세아씨가 오셨습니까? 하여. 귀한 발걸음을 이 누추한 곳에 어서 오시지요. 서연은 속이 뜨끔했어요. 세아씨라는 말이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씨가 아닌데. 허나 이미 가마에서 내린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동안 한준서는 서연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절차를 마쳤고 혼례가 끝나자마자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면사포 너머로 그 옆모습을 슬며시 보았어요. 생각보다 얼굴이 반반했어요. 술주정뱅이 도박꾼이라는 소문과 달리 눈썹이 짙고 눈빛이 깊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내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례 자리에서도 딴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았어요. 혼례가 끝나자 한준서는 연수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연이 첫날 밤을 홀로 보내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서연은 촛불 앞에서 한동안 앉아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내로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 재를 털어내고 장작을 집어넣는데 막돌 영감이 눈을 비비며 달려왔어요. 아이고 아씨, 그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요. 귀하신 손으로 아궁이를. 서연은 웃으며 괜찮아요. 손이 심심해서요. 막돌 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양반 집 아씨가 이리도 거리낌 없이 아궁이 앞에 앉다니. 영감은 눈이 어두우니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지핀 뒤 집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마루, 금간 장독대, 무너진 담장 한 귀퉁이, 거미줄이 가득한 처마 밑까지요. 서연은 소매를 걷어붙였지요. 등대를 고치고 부두를 손보며 자란 아이였으니 이 정도 살림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막돌 영감이 그 모습을 보며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아이고, 아씨가 오신 뒤로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지는구먼요. 한준서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겨진 옷차림으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연의 눈은 이미 이상한 점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것 같으면서 발걸음 한번 흔들리는 법이 없었어요. 눈빛이 흐린 것 같으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한 번에 훑어보는 그 눈이 놀랍도록 날카로웠거든요. 그리고 마당에 새로 쌓인 장작 더미와 고쳐진 마루 끝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준서는 서연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툭 내뱉으며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막돌 영감한테 말하시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서연은 그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알았지요. 저 산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고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혀를 끌끌 찼어요. 어쩌다 저 도박꾼한테 시집 왔을꼬? 남편은 날마다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새댁은 살림까지 도맡아 한다더라. 참 팔자도 기구하지. 그 말들이 서연의 귀에 고스란히 꽂혔지만 서연은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보는 한준서의 모습과 자신이 눈여겨보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서연이 창문 너머로 한준서의 방을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잔뜩 마셔서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방 안에 뜻밖의 것이 있었는데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종이들이었어요. 항구지도, 어선들의 이동 경로, 날짜와 숫자가 가득한 장부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들 옆에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숫자들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어요. 이것은 도박꾼의 방이 아니다. 서연은 조용히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속으로 되새겼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 기묘한 사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닫지 않으리라고. 그리고 비 내리던 어느 밤이었어요.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기댔다가 마당 아래에서 한준서가 누군가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는 며칠 전 최 도감에게 어선을 빼앗기고 통곡하던 늙은 어부였어요. 한준서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주머니 하나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지친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낮에는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는 도박꾼이 밤에는 남몰래 어려운 일을 돕고 있다니. 도대체 어느 것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란 말인가? 어지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 파도가 유난히 거세게 치던 밤이었어요. 막돌 영감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고 서연은 홀로 부엌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준서의 낡은 장갑이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눈 적 없는 사내의 장갑을 짚고 있자니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항상 비틀거리는 척하며 들어오던 그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얼른 문을 열었을 때 한준서는 문설주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옷이 찢겨 있었고 왼쪽 팔뚝의 깊은 상처에서 피가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부여잡았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서 손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안으로 드세요. 한준서는 잠깐 서연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몸을 맡겼습니다. 평소라면 괜찮다며 손을 뿌리쳤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력도 없어 보였거든요. 서연은 빠르게 물을 데우고 약초를 꺼냈어요. 등대를 지키며 폭풍에 다친 어부들을 수없이 돌봐왔으니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익숙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지혈에 좋고 어떤 것이 염증에 효과가 있는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능숙하게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고르는 서연을 한준서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양반 집 아씨가 어찌 이런 것을 능숙하게 다루시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양반 집 아씨라면 이런 일은 몸종에게 시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릴 때 우연히 익혔습니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척 손을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한준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서연의 얼굴 위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침묵.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그냥 함께 있어도 괜찮은 그런 침묵이었어요. 상처를 다 싸매고 나자 한준서가 나직이 말했어요. 신세를 졌소.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나려는데 한준서가 덧붙이며 이 집에 와서 고생이 많소. 짧은 한마디였어요.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서연은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이상하게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준서가 돌아오면 서연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놓았고 한준서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주치면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지요. 막돌 영감이 그 모습을 보며 혼자 흐뭇하게 웃으며 아씨가 오신 뒤로 도련님 얼굴에 조금씩 사람 빛이 도는구먼요. 그러나 한준서는 여전히 밤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진 건 예전에는 두려움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걱정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서연은 다 낡아진 장갑을 곱게 개어 사랑채 문 앞에 올려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준서가 그것을 발견하고 한참 바라보더니 방 안으로 가져갔지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 하나가 조심스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워지던 늦가을. 최도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그 끝을 몰랐어요. 이번에는 청파진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업을 해온 노인 어부를 허위 문서로 고발하여 어선을 통째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부의 아들마저 관청으로 끌고 가서 부친의 죄에 연루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곤장을 때렸지요. 어부의 며느리가 관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서연도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억울한 어부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귀를 때렸고 최도감의 능글맞은 웃음이 눈에 밟혔어요. 도대체 저 탐욕스러운 자를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서연이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군중 뒤편에서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어라. 모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거기에 서연의 남편인 한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서리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그 안에 뜨거운 것이 감추어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오며 품속에서 묵직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어사와 문양이 새겨진 배가 햇살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 감찰관이다. 그 한마디에 떠들썩하던 관청 앞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최도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포졸들은 들고 있던 곤봉을 떨어뜨렸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숨을 멈춘 채 한준서를 바라보았어요. 천하의 도박꾼이 나라의 명을 받은 암행 감찰관이었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기막힌 노릇이란 말인가요? 한준서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의 방벽에서 보았던 바로 그 종이었어요. 거기에는 최도감이 수년에 걸쳐 어부들에게서 빼앗은 어선, 어획량, 토지의 기록이 날짜별로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한준서가 채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저 장부라니. 시퍼런 멍을 달고 돌아오던 날들 찢어진 옷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어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다니던 것도, 도박꾼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항구 계단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던 것도 그 모든 것이 최도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한 것이었지요. 어명이다. 백성의 피와 땀을 빼앗아 재배를 채우고 나라의 법을 농락한 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힌다. 당장 포박하라. 최도감이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자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포졸에게 묶이는 광경을 보며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준서가 장부 끝자락을 가리키며 또 한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수년 전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의 죄를 이제 벗기노라. 최도감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이들을 역으로 죄인으로 만든 사건들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더랍니다. 서연은 그 낭독을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읽혀 내려가는 이름들 중에서 서연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도록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어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배를 기다리다 사망 처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최도감의 불법 어업을 고발하려다 강제로 먼 바다로 쫓겨난 뒤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서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 폭풍 뒤 바위 틈에서 울고 있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서연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그 폭풍이 사실은 하늘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서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어둠 끝에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하늘도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그 빛은 패를 높이 든 한준서의 얼굴 위로,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서연의 얼굴 위로 똑같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었다. 최도감이 묶여 끌려간 뒤 청파지는 한동안 들끓었습니다. 빼앗긴 어선이 돌아왔고 억울하게 고발당했던 사람들의 누명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그동안 최도감 손에 넘어갔던 어업권 문서가 어부들에게 돌아갔고 창고에 쌓인 곡식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졌으며 아이들이 다시 부두에서 웃으며 뛰놀았습니다. 우물가에서는 한숨 대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막돌 영감은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날이 오는구먼요. 이런 날이. 그러나 서연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청 마당에서 장부가 낭독되던 그 순간부터 서연의 가슴 한켠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부 속에서 스쳐 지나간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든요. 서연은 용기를 냈어요. 한준서가 사랑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무렵 서연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장부를 한 번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한준서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두루마리를 앞에 펼쳐 놓았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을 넘겼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지요. 수년 전 최도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바다로 쫓겨나 목숨을 잃은 어부의 이름. 그것은 바로 서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배를 끌고 나가던 날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그날 왜 그리도 오래 안아주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돌아오지 않은 배를 기다리다 지쳐서 울었던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눈물의 이유를 설명하려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으니까요.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거짓이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무겁게 짓눌렀지요. 서연은 장부를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방님께 사실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준서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어요. 저는 윤씨 집안 아씨가 아닙니다. 강 영감님의 수양 딸이에요. 강 영감의 조카 딸수와 아씨가 혼인 전날 밤 도망치는 바람에 제가 대신 가마에 오른 것입니다. 서방님을 속인 죄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준서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분노할 것인가? 당장 내쫓을 것인가? 온몸이 굳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준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소.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소. 허나 양반 집 아씨가 손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러진 마루를 고치며 부상 입은 사람을 능숙하게 치료하는 것을 보며 짐작했지요. 상처를 싸매던 날 밤에 확신했소.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지켜봐 왔고 알면서도 내치지 않았다니 그 사실이 가슴을 세차게 때렸어요. 그런데도 왜? 한준서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하며 당신이 이 집을 지켰기 때문이요. 그게 전부요. 서연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한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조용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누명은 반드시 공식적으로 벗겨질 것이요. 그것은 내가 이 마을에 온 이유이기도 하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요. 뜨거운 것이 눈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억울함과 수양 아버지인 강 영감 곁에서 보낸 세월이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벅찬 감정이 뒤엉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막돌 영감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눈이 어두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봄이 오려나 보네요. 고을은 최도감이 떠난 뒤 새로 부임한 관리 덕에 나날이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 누명이 공식으로 밝혀졌다는 소식도 조정에서 내려왔고 서연은 그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려 했었는지를요. 막돌 영감은 옆에서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아이고 마님, 이제 다 됐습니다요. 이제 다 됐어. 한준서와 서연 사이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아진 것도 아니었고 달라진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작게 웃는 것. 한준서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서연이 등잔불을 켜두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막돌 영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집에 드디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먼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마당을 쓸다 손을 멈추며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는데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강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떠날 때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으며 곱던 비단옷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그 뒤로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혼자였어요. 서연과 수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아는 잠깐 굳어 있다가 이내 서연 앞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언니, 나 돌아왔어. 이 혼인은 원래 내 것이었으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어? 마당에 찬바람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달려들어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비굴하게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수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막돌 영감이 부엌에서 달려나와 눈을 껌뻑거렸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하요? 수아는 막돌 영감을 지나쳐 안채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랑채 문이 열리며 한준서가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한준서를 보자 표정을 바꾸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예요. 진짜 강씨 집안 수아예요. 그날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이 언니가 저를 대신하여 여기 있었던 것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준서는 수아를 한번 바라보더니 그 다음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시선을 내리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들킬까 숨죽였습니다. 한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 전날 밤 도망친 건 바로 당신이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나 기죽지 않고 대답했죠.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이나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은 제 자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한준서는 더 이상 수아를 보지 않았어요.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어찌하겠소?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준서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서연에게 선택을 맡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며 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방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요. 한준서는 그 말에 작게 웃었어요. 그러고는 수아를 향해 돌아서며 오늘은 먼 길을 왔을 테니 쉬어가시오. 허나 이 집의 안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소.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당에는 서연과 수아만 남았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갈 곳이 없어. 그 사람이 날 버렸어. 서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미워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이 모습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자라며 정을 나눈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오늘 밤은 들어가 쉬어. 그게 전부였어요. 원망도 따짐도 없었어요. 막돌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면서도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은 참으로 속이 넓으신 분이시라니까요. 수아가 들어온 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조용히 지냈어요. 밥상을 받아들고 방 안에만 있었고 서연과 마주쳐도 눈을 피했습니다. 막돌 영감은 눈치를 보며 이 방 저 방을 오갔어요. 나흘째 되던 날 수아가 먼저 움직였어요. 서연이 아침 일찍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아가 다가왔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언니, 나는 언니가 원망스럽지 않아. 허나 이건 바로 잡아야 할 일이야. 언니가 스스로 물러나면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언니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없을 것이야.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수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평생 서연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언니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잊은 거야? 서연은 그제야 조용히 몸을 일으켜 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도 굽히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잊지 않았어. 그러나 나도 이제 내 자리가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사랑채 문이 열리며 한준서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언제부터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한준서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한준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밝혀야 할 것이 있소. 이 자리에 있는 서연은 본래 여종이 아니요. 수년 전 탐관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부의 딸이요. 그 아버지의 누명이 이제 벗겨졌으니 당당히 어부의 딸로서 이 집의 안주인 자리를 이어가야 마땅하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준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수아를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겠소. 혼인 전날 밤 도망친 사람은 따로 있소. 서연은 그 빈자리를 목숨을 걸고 채운 사람이요. 누가 진정 이 자리에 합당한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한참 만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억지도 아니고 때도 아닌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한참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미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가슴 안에 있었어요. 함께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란 세월의 정이 미움보다 먼저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수아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나도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수아, 내 대신 가마에 오른 날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 수아는 그만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막돌 영감이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이 집에 봄이 왔구먼요. 진짜 봄이. 그날 이후 수아는 강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서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잘 살아, 언니. 진짜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연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내의 진정한 아내로서 억울한 이의 손을 잡아주고 공공한 이의 배를 채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였어요. 항구에 해가 질 무렵 절벽 끝 등대에 불이 켜지면 청파진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불빛이 이 마을을 지켜온 거야. 그 말이 더 이상 등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봄이 오면 한준서는 서연을 데리고 부두 끝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곤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이 바다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하면 한준서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월이 흘러 청파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절벽 끝 등대 옆 낡은 집 마당 한켠에는 어느새 목련 한 그루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 나무를 고을 사람들은 그냥 목련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감찰관 목련이라 불렀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꺾이지 않고 향기를 피워 올리는 그 꽃처럼 서연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청파진에 살아 숨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연은 가마에 오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신을 위하지 않았던 그 길이 결국 서연을 가장 빛나는 자리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한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향해 걸어간 그 산에
누군가는 도박꾼이라 불렀지만 정작 가장 외롭고 무거운 길을 혼자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등대는 칭찬받기 위해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냥 빛나야 하니까 빛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